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요. 자, 3번, 5번. 자, 그러면 이 번호 어디죠? 네, 당첨자가 되셨습니다. 윤혜근님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베스킨라빈스 쿠폰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윤혜근님께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추첨자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금 베스킨라빈스 쿠폰 저희가 추첨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곧 있으면 번호가 공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번호 7, 7, 2, 9, 네, 77298번. 과연 당첨자는 이주성님. 네, 이주성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 베스킨라빈스 쿠폰 가져가게 되셨고요. 빠르게 다음 번호 확인할게요. 계속해서 바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윤혜근님 그리고 이주성님 이렇게 두 분께 저희 베스킨라빈스 쿠폰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오늘 내일 중으로 베스킨라빈스 쿠폰 30장 그리고 또 저희가 로션 상품권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행운의 번호 확인할 텐데요. 1681 마지막 번호 4 16814 과연 당첨자님은 이관영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많이 안 보내주시는데요. 본인 당첨 안 됐다고 지금 네, 다른 분들께 이렇게 계속해서 축하 박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도 행운의 여신이 찾아올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번호 알아보겠습니다. 네, 돌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번호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관영님께서 현장에 계셨네요. 와! 라고 답변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네,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베스킨라빈스 쿠폰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8, 9, 0, 7, 네, 89076번. 과연 당첨자는 네, 전민우님 축하드립니다. 네, 전민우님께도 저희가 베스킨라빈스 쿠폰 드릴 예정이고요. 아, 이렇게 계속 박수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이 쿠폰이 가야 하는데, 네, 꼭 가길 바라면서, 자, 다음 행운 번호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번호는요, 바로, 자, 6, 5, 2, 8, 6528님. 네. 자유미나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킨라빈스 쿠폰 드리겠고요. 저희 한 분 더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한 분이고요. 바로, 네, 경품 추첨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께 저희가 이 베스킨라빈스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 진행하겠습니다. 네, 룰렛 돌려주세요. 아, 네. 5분까지 추첨을 진행하는 거였군요. 네, 저희 이렇게 해서 5분 추첨을 완료했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쿠폰 받으신 5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저희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저희 세션을 시작할 예정인데 실시간 Q&A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하단에 조금 스크롤을 내리면 주황색 Q&A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Q&A 버튼을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질문을 남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질문을 남겨주시면 거기 저희가 각 발표가 끝난 이후에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남겨볼 텐데요.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나요? 라고 남겼는데 혹시 지금 이 Q&A 창 함께 하고 계신 분들 하트 눌러주시겠어요? 공감 버튼으로 하트 눌러주시면 네, Q&A 창을 함께 보고 계신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분 눌러주셨고요. 네, 지금 계신 그 창에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Q&A 창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왼쪽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혹시 만약에 안 보이신다면 그 배너를 커서를 왼쪽으로 움직이셔서 조금 다운 해보시면 이 Q&A 주황 색깔 아이콘이 뜰 거예요. 그 눌러주시고
그럼 Q&A 창이 뜰 텐데 제 질문 보이시나요? 라고 남겨놓은 질문에다가 하트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Q&A 채널 활용하셔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오후 세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 AI 2023 컨퍼런스 저희 계속해서 빌드 세션, 오후 세션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후 세션의 첫 번째 발표 준비해주고 계신 분은 원티드랩의 주형민 님입니다.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와 계신데요. 네, 생성형 AI 시대에 기업의 일이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큰 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Put your hands up. 네, 감사합니다. 생소한 이런 발표 환경에 와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기도 하고 여러분 와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자를 좀 공유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전체 보기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죠? 사라졌어요? 이게 또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 자, 네. 제가 우선 발표를 쭉 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Q&A를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잘 보이시죠? 마지막 한번 누구 한 번만 보이시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티드랩에서 발표를 하는 주형민입니다. 발표 주제는 생성형 AI 시대 기업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걸 가지고 나왔고요. 부제로는 생성형 AI 기술 활용의 무게중심의 변화라고 해서 가져와 봤어요. 저는 원티드랩에서 AX 사업이라고 하는 기존의 채용 플랫폼 사업과는 좀 결이 다른 또 미래 전략 사업을 맡아가지고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주형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경력상 EY 한영에도 있었고 엑센처 그리고 HP 같은 데서 IT 전략, 디지털, 데이터 전략 이런 컨설팅을 했었고요. 또 현업에서 데이터 전략 그리고 전사 혁신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초창기에 개발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개발도 해보고 스타트업도 가보고 현업 내에서 그런 역할도 해보고 또 이제 어떤 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의 기술이나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개양하지 않았나 다행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들어가 보면요. 생성형 AI가 이제 도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을 좀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 AI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인터넷 등장보다 한 7배 정도의 기업 가치를 상승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생성형 AI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의 얼마만큼의 그로스를 할 거냐 한국 마켓 포캐스팅을 해보면 한 14.3% 정도.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 컨퍼런스나 굉장히 여기저기서 이 주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20%는 충분히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AI 역량 자체가 도입을 하지 않는 기업 대비 재무적인 가치를 한 2배 이상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맥킨지 보고서도 있긴 한데요. 이미 많은 기업들이 2024년에 생성 AI 지출을 2배 정도 더 증가를 하고 매년마다 증가세로 보이는데
연평균 증가세에 대한 성장률을 보면 85.9%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거의 2배 성장을 계속해서 한다고 보이는데 모든 기업들이 첫 번째 도입은 대부분 챗봇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비용 절감. 왜냐하면 이런 신기술이 도입을 할 때 내부의 CF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대표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럴 때 비용 절감 말고 매출을 파격적으로 올리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유즈 케이스에 대한 기획안을 올리기에는 경험치가 너무 부족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를 자동화하면은 인건비가 얼마만큼 줄어드니까 비용 자동화 효율화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대부분 챗봇 중심으로 그래서 작년에는 AI 챗봇 중심의 많은 구축 사례들이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걸 넘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관점의 서비스, 프리스타일로 여러 가지를 응용을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초반에 좀 나왔던 IDC 자료인데요. 생성형 AI가 마케팅 업무의 30% 정도를 대신할 거다. 이게 2027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년하고 금년도 거의 갔으니까요. 얼마 안 남은 사이에 검색 엔진 최적화부터 해서 초개인화 마케팅까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재작년 11월에 챗GPT가 나온 다음에 이미 생성형 AI 기술 자체가 되게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금년 초에 조사한 자료인데 38%가 적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자료가 좀 놀랍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생성형 AI 기술 자체가 뉴노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초반에 나왔을 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과대 포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곡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철저하게 굉장히 사용하는 것들을 지양하는 관점, 그리고 저희가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레주메를 보완을 해주는 것들이 정말 적절할 거냐. 근데 대부분이 신기술이 나오면서 그러한 변화를 주도를 해서 변화를 일으켰고요. 그런 변화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그걸 수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완제적인 것들을 만들어갈 거냐로 해서 대부분 세상들이 바뀌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학가 중간고사가 볼 때 GPT를 활용할 수 있게 하되 단순하게 해서는 잘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추론들을 섞어서 했을 때 겨우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챗GPT는 제일 마지막 오른쪽 풍선을 보시면 정말 수학을 못한다는 것들을 인지하는 약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거 문제를 내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2023년, 2027년 이 기간 동안에 향후 5년간 중요해지는 직원의 역량 부분을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 역량을 기술 전문성, 고객 대응, 그리고 조직 관리, 글로벌 마인드셋, 그리고 기초 학습 역량, 응용 역량, 사고 역량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놨죠. 이 중에서 5년 뒤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해질 거냐를 놓고 순위를 매기는 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한 10초만 보시고 뭐가 1등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AI 및 빅데이터가 제일 높을까요? 프로그래밍,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고객 대응, 글로벌 마인드셋, 기초학습 역량 뭐 이런 부분도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순서를 보면요. 놀랍게도 창의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가 1, 2등이었어요. 그리고 3등이 기술 활용 능력이에요.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것저것을 잘 응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7위 AI 및 빅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저렇게 됐고요. 오른쪽에 20위를 보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를 이네이블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긴 했지만 뒷선으로 밀려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관점을 봐야 되는데 신기술이 나왔을 때 대부분 이 캐즘 시어리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캐즘 약간 빙하 사이에 있는 갈라진 틈 같은 것들을 캐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경영학적, 경제학적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이 상업적인 주류 기술로 인정받을 때 판단하는 척도를 캐즘 시어리라고 하는 걸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캐즘을 넘어가서 굉장히 초기 기술에서 캐즘을 넘어가서 주류 기술이 되는 부분의 포인트는
대부분 기술 적용에 뒤처지는 거에 대한 극도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도입을 서두르는 부분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실히 보여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즘을 이미 넘어가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픈 AI 같은 경우도 뭐 70조를 더 투자를 받겠다. GPU를 더 사가지고 완전히 엄청난 공룡 기업들의 치킨 게임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오픈 AI에서 나가서 창립자 중에 한 분이 나가서 만든 기업의 시드 투자 금액이 1조를 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기술 광풍이 불어나면서 그것들이 아마 이 캐즘을 넘어가는 동력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캐즘을 넘어갔던 부분도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모바일 시대의 부분이었어요. 피처폰의 시대에서 스마트폰의 시대로 갑자기 급전환을 하면서 위피라고 옛날에는 저희가 운영체제를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다 사그라들었잖아요. 주류 기술에서 완전히 밀렸죠. 이제는 키워드로 단순하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 맥락에 담겨 있는 검색 시대로 전환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홈숍 홈페이지에 유입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자연스럽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만큼 가까이 우리가 생성형 AI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생성형 AI 시대가 여러 가지 기술 트렌드 관점에서 쭉 메가 트렌드가 이제 쭉 보이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나왔고요. 89년 정도에가 나왔죠.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아마존 웹 서비스 통해서 나왔고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다른 말로는 분석형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젠 AI는 생성형 AI 이런 시대로 가는 거죠. 대부분이 인터넷이 나와서 주류 기술로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특정 계기로 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2000년 초반에 이커머스의 확대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증가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도 나와서 2015년 중반, 제가 2011년에 KT 클라우드 전략, 그리고 신세계 그룹에서도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모든 계열사에 있는 리소스를 다 모아서 우리가 클라우드 사업을 하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망합니까? 이런 것들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0년 있다가 이것들이 대부분 이네이블 됐죠. 주류 기술로 들어왔죠. 빅데이터도 2005년도에 더 빨리 나온 기술이기도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상업화되고 그것들이 빅데이터 하드비라는 어떤 혁신적 인프라 기술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2015년 즈음에 전반적으로 확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챗GPT가 몰고 온 생성형 AI는 아마 그 어, 가입에 대한 속도나 이런 것들의 사례로 봤을 때는 훨씬 빠르지 않을까, 절반 정도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무게중심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의 실제 프로젝트를 했던 컨설팅을 했던 사례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사례 포인트는 2015년대, 2010년대 중반부터 2024년 현재까지의 연관성 있는 내용으로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AI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대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어널리틱이라고 초반에 얘기를 했었죠. AI라는 얘기는 너무 포괄적이고요. 그때는 OCR도 있었고 STT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데이터 어널리틱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초반에 기업 내에서는 굉장히 큰 대기업에서는 어떤 특정 상황을 예측을 해서 우리의 프로세스 변화를 매핑을 하는, 이거는 어떤 손해보험 쪽에서의 사고 예측 부분, 이게 사기의 수준을 감안을 해서 이 사람은 리모트로 전화로 해서도 조사로 끝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장을 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시비리티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텍스트 마이닝이라든지 어떤 클러스터링 관점에서 유사도에 대한 측정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면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왔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대까지는 웬만큼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빅데이터 조직이 있었고 AI 조직이 있었는데요. 이걸 급격히 확산을 하려다 보니까
확산을 해야죠. 왜냐하면 초개인화에 대한 시대가 도래를 했고 거기에 맞춤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맞춤형 오퍼링이 당연한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러려고 했는데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발목을 엄청 잡는 겁니다.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되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들어오고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리고 관리 체계의 역할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어떤 분석 작업을 위해서 데이터 체계가 엉망이 된 거예요. 엄청난 템프 테이블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어떻게 지워야 될지도 모르고 주인이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완전히 IT와 현업 관점에 현업 쪽에서는 그냥 시키면 IT는 데이터 뽑아주고 이런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현업의 오너십 관점에서의 챌린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현업의 적당한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데이터 생성뿐만 아니라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챙겨야 되는데 그런 관점의 역할이 거의 없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도래가 됐고요.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이 도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체계가 시작이 된 게 2010 거의 20년, 19년 그때부터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AI 기반의 정말 초격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 체계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원칙을 수립하고 데이터의 오너십을 지정하고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역할에 대한 조정도 검토를 같이 하게 되고요. 데이터의 표준과 품질, 흐름 그리고 어떤 전사적인 관점에서의 용어 표준, 카탈로그 그리고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잘할 건지 이런 관점의 체계를 갖고 진행을 했고요. 데이터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또 운영은 어떠한지 지원 현황은 어떠한지 꼼꼼하게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역량 수준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상에서 나온 문제점을 꼬리에 꼬리 물고 쫓아가다 보니까 루트 코즈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현상은 왜 일어나게 되는가?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미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업이 어떤 데이터,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얘를 생성하고 변경하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없다 보니까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틀이 안 잡힌다. 그리고 그걸 지속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일회성으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였다. 라고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특정 데이터 어떤 산출 기준 자체에 대한 것들을 특정 부서에 오너십을 부여를 하고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포탈이 크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전사적인 업무 표준화 어디를 가서도 특정 용어, 특정 산출 조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치만 나올 수 있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셀프 BI라고 하는 이런 BI 환경이 되게 스스로 쿼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쿼리를 만들어서 현업들한테 제공해서 이것들을 레버리지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고 그때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현업들의 분석 역량이 되게 중요한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AI 시대는 현업들이 등장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생성형 AI가 나온다 보니까 기술 활용이 너무 쉬워졌죠, 사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 인간이 얘기하는 고맥락을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추론을 더 똑똑한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시대에는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던 작업들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하는 개념이 다시 어, 그 최근에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해석은 IT 개발 지식이 없어도 노코드, 로코드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관점의 기능 고도화로 인해서 이것들이 잘 풀렸는데 제가 내린 최근 해석은 시민 개발자라고 하는 이런 용어 자체를 특히 좋아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는 AI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도 거의 없어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시기가 같이 온 거죠. 원티드 사례를 놓고 이제 조금씩 말씀드려 볼 건데 이미 원티드에서는 15가지 이상의 거의 20가지 정도의 AI 생성형 AI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는 슬랙 내에서 자연으로 쿼리 생성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더라고 하면은 회사 내에 있는 데이터의 메타 정보, 카탈로그 정보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쿼리를 만들어주는 환경에서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미
작년 말 정도에 나온 기능입니다. 그리고 SNS 슬랙 내에서 어떤 개선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요약을 해서 지라랑 자동 연동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이것들은 6개월 전에 거의 금년 초반에 나온 거라서 이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 도입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노력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요. 첫 번째, AI 리터러시를 조금 확보를 하고자 하는 부분, 개발 교육을 또 하고요. 유즈 케이스 교육을 하는데 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리터러시 관점에서는 챗 GPT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GPT스로 어시스턴트 하나 만들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난 써보겠다. 그런데 이게 B2C 서비스하고요. B2B 서비스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턴 대화식으로 뭔가를 했지만 우리 회사에 들어가서 쇼핑몰 내에 챗봇을 넣고 실행 내에서 정보를 자동 요약을 하고 판의 상담봇도 쉽게 만들고 싶은데 이 챗 GPT를 오픈해가지고 항상 계속 이 정보를 유입되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생성형 AI 개발 교육을 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빅테크 중심에서 개발 환경에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특정 개발 환경에 맞춰서 개발하게 됩니다. 또 무료 크레딧이라고 하는 장단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시는데요. 결국 가서 첫 번째로 배우시는 것들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배웁니다. 아마존도 베드락, 콜드빌드, 람다 배우고요. 생성AI 사용해서 대화법 구축을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애조 또한, MS 애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픈AI 서비스 여러 가지에 대한 환경 익히는 부분. 또 기업 내에서 직무 연수를 위해서 LLM과 대화를 하고 프롬프트 그리고 레그를 잘 다뤄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끝까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실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배우냐면요. 파이썬을 배우고요. 스트림릿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프롬프트를 날려서 나온 코드 값을 어떻게 화면으로라도 만들어가지고 유저 프렌들리하게 보기 위해서 이것들을 거의 필수 과정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는 과정에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생성형 AI 배워왔으면 LLM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내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테크닉을 배우고 그것들을 연속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운영 스킬 그리고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족 같은 것들이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또 유즈 케이스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5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셀프 리서치를 하면요. 여기저기서 뭐 좋다 뭐 케이스를 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구축 운영 적용 사례 이 2, 3, 4번은 남들이 했던 사례를 가져와서 여기도 해보세요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실 본인 회사 내에서 우리의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 더 좋은 사례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구축을 해주고 클라우드 환경에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고 컨설팅 회사가 잘 조사해가지고 온 부분에 내용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이걸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부서가 참여를 해서 이것들을 도출해내는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원티드 프롬프트원을 좀 하면서 제가 리딩을 하면서 각각 부서의 팀장, 팀 리더들과 만나서 생성의 도입기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0개 정도의 롱리스트가 금방 나왔거든요. 정말 해당 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어야지 기업 내에서도 정말 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면 이런 굉장히 천리마 같은 생성형 AI를 잘 다루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뭘까요? 이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배경은 저희 원티드랩은 작년 2월부터 AI 면접 코칭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실제 적용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면서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와 안정화에 대한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던 몇 안 되는 실제 개발도 할 만큼 해보고 운영 노하우도 쌓을 만큼 쌓아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현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업 중요하다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기존에는 현업이 개발 요건을 IT 개발자한테 던져주면은 그거를 펑셔널 리퀘어먼트로 만들어서 개발하고 1 더하기 1은 2가 나온다 확인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고 조금 바뀌면은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코드로 던져주면은 그게 조금 할루시네이션이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코드 블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양상의 엄청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개발자가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거리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생성 AI 서비스의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 거는 비즈니스에 대한 현장감을 알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기대하는 품질 수준을 개런티할 수 있는 서비스 기획자가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기획자가 이것들을 시작하고 일단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두 번째는 이 생성형 AI가 비결정론적 방법론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2가 아닐 확률이 1%라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프롬프트를 굉장히 잘 만들고 레그를 잘 해서 리트리브를 잘하고 또 가드레일 프롬프트를 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전적으로 저희가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사후에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확인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특정 환경에 바이어스 되는 거를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속도와 추론 능력, 경향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것들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사항을 유형을 구분하고 리트리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고 싼 예를 들어서 GPT-4 옴니 미니 버전이라든지 이런 걸 쓰고요. 경향성 같은 경우는 한국말에는 정말 하이퍼 클로버 X 좋죠. 그리고 조금 더 추론 능력이 좋은 4 옴니라든지 아니면 소네트, 클로드 소네트 이런 식으로 골라서 써야지 그 상황에 맞는 부분이 되는데 그것들을 쉽게 선택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프롬프트에 대한 버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번을 만들었는데 과거 대비 현재 대비 과거가 좋았다고 하면 빨리 돌아갈 수도 있어야 되니까 이걸 관리도 잘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 개발 과정상에서 프롬프트 내에도 굉장히 많은 조합이 있고요. 이걸 N/N으로 조합을 했을 때 이걸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는 약간 광고성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비개발자도 충분히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원티드 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솔루션을 준비를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모든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다 커버할 수 있는데 비개발자도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이 강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네이버, 업스테이지까지 20개 정도의 모델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들도 프롬프트 에디터에서 금방 바로 프롬프트를 끝내서 모든 것들을 테스트하고 즉시 샌드박스를 통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으로 배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레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서치를 통해서 좀 고도화된 서치 기법을 굉장히 편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용량에 대한 상세한 모니터링, 그리고 모든 개발과 대화 이력상에서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히스토리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데일리 튜닝이 가능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수동평가, 유사도평가, LLM 평가와 같이 내가 만들었던 테스트를 여러 데이터셋을 통해서 한꺼번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기업 내부에 있는 함수 호출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비개발자도 굉장히 쉽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샌드박스라고 하는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비스 연결을 해서 API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독 기업 중에 한 곳은 개발 조직을 통해서 외주 의뢰를 통해 가지고 만든 다음에 내부적으로 CS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1시간 정도 어제 문의 왔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답변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에 보안 사항을 즉시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고객의 수문 유지하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괌플레이라는 곳인데 괌 현지 로컬 맛집이라든지 3박 4일, 4박 5일 일정에 대한 추천까지도 지금 쓰고 있고요. 원티드 내에서는 PO가 직접 만든 원페이지 아이디어 생성기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또 개인정보보호팀에서는 개인정보 의뢰건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법률 지식을 넣어서 쉽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랩
프로그래머스로 유명한 그랩 같은 경우는 저희 원티드 아스를 사용해서 비개발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 내부 프롬프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9가지의 서비스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만드셨고, 약 3개 정도는 어, 한 3일 정도만 더 보완을 한다고 하면 바로 라이브가 될 수 있는 수준의 높은 품질로 결과를 내보내셨어요. 그때 말씀하셨던 현업 본부장님께서 챗GPT 중심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있다가 B2B로 이걸 만드는 경험을 하니까 완전히 신세계가 열리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구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결국 프로그래머스 그랩은 전사 직원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구독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네이버 프롬프톤 같은 경우도 비개발자가 결선 진출에 30% 정도가 참여를 하셔서 했는데, IT 업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대회라는 평도 있었고요. 누구든지 되게 쉽게, 그리고 샌드박스라고 하는 바로 쓸 수 있는 환경, 개발 프로세스를 최소 3분의 1 정도는 단축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평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에 진행할 경희대학교와 프롬프톤을 공동 주최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특이한 점이 경영대학이 주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발자 중심, AI 전문가 중심의 생성 AI 개발의 시대를 넘어서 모두 다 쓸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많이 어떻게 이 첫 시작을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는 두 가지 트랙으로 이걸 본다고 하는데, 이게 이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것들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른쪽 트랙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아키텍처를 보유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뭐 철저한 보안이나 성능 이런 것들을 개런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거는 한번 6개월 정도 만들어 놓고 오픈을 하는 순간 최신 기술로 인해서 바로 아웃데이트된 기술로 되어 있는 현상들이 너무 심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되게 빠르고, 그리고 신속한 고객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현업의 도메인 전문성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 또 구독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세 가지에 대해서 테이크어웨이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기술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기술 자체는 전문가가 필요한 세상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70%는 일반 현업들도 충분히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많은 서비스의 영역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땐 7, 80%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20%는 굉장히 고도화된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부분인데, 결국 지금은 기술 자체의 차별성보다는 아이디어 차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업에 숨어있는 인사이트와 노하우 부분을 적극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 처음에 구축하고 끝나고 이거 보완 안 하고 계속 흘려보낼 텐데, 데일리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걸 해서 누적된 역량만이 나중에 차별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세 번째, 신기술 자체에 너무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그도 굉장히 요새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레그보다는 사전적인 전처리를 깔끔하게 해서 레그에 대한 에포트를 좀 줄이면서 조금 더 빠르고 쉽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많은 AI 도입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여기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광고차 하나 말씀드리면, 원티드는 채용 사업을 넘어서 AX 사업 부분을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가지 관점에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생성의 구독 서비스를 굉장히 저렴하게 쉽게 도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초단기간 내에 저비용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기업 내에서 어떤 활용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때 기업형 프롬프톤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원티드와 퍼브라고 하는 HR 전문 기업과 손을 잡고 기업 내에 있는 역량 진단, 교육 실습, 그리고 프롬프톤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실전 처음형 AI 변화 관리 프로그램까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언제든 편하게 궁금한 사항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원티드의 주영민이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질의응답은 진행하지 못할 것 같고요. 혹시 여사분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함께 저희 연사 토크룸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 주신 주형민 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보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또 아마 창업자분들 사이에서도 함께 네트워킹하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왼쪽에 있는 그 메뉴바 중에서 세 번째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저희 참가자 리스트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가자 리스트 안에 저희 명함을 공유해 주신 분들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세션 이후에도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네트워킹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에 준비된 두 번째 세션